2020년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46분입니다. 총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4월 15일 총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2의 강복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바로 우리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는 정말 암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초대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그러다가 잠시 나라를 뺏겼습니다. 이명박근혜한테. 그러다가 다시 나라를 찾아왔죠. 그래서 저는 제2의 강복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 여운형 선생 전부 다 죽었습니다. 총살로. 총살이 아니라 암살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김원봉 선생 또 노독술에 의해서 북으로 어쩔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요. 그 노독술이를 유공자로 만들었습니다. 국가 유공자로. 이게 어떻게 독립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일파 중에 악질 친일파 노독수리가 유공자인 나라가 어떻게?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아직도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러시아 그쪽 동네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리고 김원봉 선생은 아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 유공자 독립운동만 생각해야지 왜 6.25까지 넘어갑니까? 그래 치면 박정희는 이미 사형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만주 장관이었는데요. 만주 장교였는데 장군. 그 누구냐 유성엽이 맞습니까? 백선엽입니까? 하여튼 그분도 만주 장교였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제2의 강복절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제 자화자찬을 좀 하겠습니다. 범진보가 190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예상했었습니다. 저의 탁월한 분석에 제 스스로 박수를 한번 보내봅니다. 자, 이게 바로 증거 사진인데 이것도 있고 이 증거 사진도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150석, 시민당 14석, 열린당 8석, 정의당 15석으로 187석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180석에서 200석도 꿈의 숫자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의 이 예측은 어떻게 맞췄냐? 저는 여론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거는 뭘 봤냐? 지난 20년간의 투표를 봤습니다. 지난 20년간의 투표를. 뭐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박시영 같은 사람들은 다 현재의 여론조사를 갖고 예측을 했죠. 그러나 저는 이 여론조사 갖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미 저는 미통당 90석을 예상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당제라서 가만히 어렵다. 그 당시도 알지. 김어준 다스 배당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반이 어렵고 많이 나오면 145석. 일당이 어렵다고 해서 시민당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예측했을 때는 선거법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때 그냥 범진보로 해서 200석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냥 미통당은 90석밖에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있지만 제 장진규 유튜브 가면 1년 전에 쓴 내년 총선 전망
1, 2편이 있고 또 최근에 그러니까 선거 3일 전에 쓴 선거 전망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있지만 또 적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17대 총선인데요. 이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탄핵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역풍 맞았죠. 탄핵으로. 그때 한나라당이 망했는데도 35.8%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비례득표율 35.8이라고 있죠. 한나라당. 이 35%는 거의 마법 같은 숫자입니다.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학 데이터 이 35%를 가지고 간단하게 90석을 예상했습니다. 3-3은 9 아닙니까? 300석에서 30%는 90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90석을 예상한 겁니다. 자, 이건 너무 간단해서 그렇죠. 근데 조금 더 가면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박근혜 지지율이었습니다. 박근혜 지지율. 그러니까 10월 달에 쫄딱 망했죠. 10월 달 이제 내가 망하는데 그 10월 달 전까지만 해도 33%를 계속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30%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게 바로 문재인 당선됐던 19대 총선입니다. 이때 탄핵으로 거의 뭐 망했다고 할 정도로 그때 그 역풍을 그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거의 망했다고 할 정도로. 근데도 홍준표가 24%, 유승민이 6.8%, 더하면은 30.8%입니다. 그리고 안철수까지 더하면은 50.2%입니다. 마법의 30%죠. 마법의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 자, 이거는 뭐냐면 지지율이 문재인 지지율이 72%대입니다. 이게 2018년 지방선거 때인데요. 이때 보십시오. 이때 지방선거 때 완전 민주당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초위원회에서는 34.5%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35%는 정말 대단한 과학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2019년도의 여론조사입니다. 박근혜 석방론 34.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21대 이번에 어제 이틀 전에 4월 15일 총선 결과입니다. 34.3%가 나왔습니다. 의석 점유율이. 미래한국당 의석 점유율이. 그래서 103석이고, 자, 또 보십시오. 이게 오늘 여론조사한 문재인 지지도입니다. 59%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다는 33%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대 탄핵 열풍에도 35.8%,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지지율 33%, 그 다음에 탄핵 이후 홍준표와 유승민의 합 30.8%, 안철수가 21.4%, 합이 52.2%, 박근혜 당시 당선 때 받은 표가 51.6%.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때 투표했던 사람들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로 가는데 문재인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재인으로. 그런데 탄핵을 당하고 나서 문재인이가 잘하고 나서 완전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이 35%만 남고 나머지의 이 중도, 그러니까 안철수로 찍었던 이 20%가 5%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이 16%가 전부 문재인으로 온 겁니다. 이 16%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한테 왔다는 겁니다. 자, 2018년도에 72%대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아까 보셨죠? 34.4%. 그리고 석방론이 34.4%. 그래, 이번에 또 34.3%.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가 33.8%.
44만 1520표를 얻었습니다. 35%는 말 그대로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저는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300, 국회의원 300석이죠. 300석에서 35%는 얼마입니까? 3, 3은 9, 3, 5, 15, 105석입니다. 딱 103석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과학을 근거로 저는 1년 전부터 의석수를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으로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중도표를 가지고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35%에서 머물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35%의 맥시멈이고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이상 올라가진 않는다. 그게 저희 예상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문재인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문재인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조국 사태에서도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맥시멈이 41%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적었던 이 범여권 200석이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셋째, 막말과 반복 잡기. 무조건 장애 지표로 일관했기에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중도표, 아까 말했죠. 16%. 이 16%는 미통당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이 다 갖췄기에 저는 1년 전에 200석을 예상했다는 겁니다. 하여간 자화자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저의 예측을, 이 총선 예측을 했으면 1, 2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진규 유튜브로 가면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전국은 17대와 비슷하다 이겁니다. 17대도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152석을 가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민주주의였습니다. 토착 외구당을 사람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180석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교섭단체는 미통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한나라당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교섭단체가. 지금 또 교섭단체는 미통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협상 파트너가 토착 외구 미통당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미통당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망해야 자기들한테 기회가 있다고 굳게 믿는 10년과 같은 단체들입니다. 집단들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생법안 개혁 입법을 반대할 거라고 저는 한 99%로 봅니다. 99% 발목 잡기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7대 때 대표적인 법이 사학법입니다. 만약 이 사학법이 통과되었다면 이미 반값 등록금은 해결했을 것이고 나경원, 홍문종, 장제원 같은 사학 재벌이 돈줄이 막혔을 겁니다. 근데 이명박근혜가 촛불을 정치로 끌고 와서 노무현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보십시오. 촛불의 아버지입니다. 이명박이가. 촛불을 최초로 정치로 끌고 온 게 바로 이 이명박입니다. 원래 촛불은 그 미군 탱크에 죽은 그 여중생 2명 있죠.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촛불을 켰는데 우리 명박이와 박근혜가 이 촛불을 정치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이 사학법은 물렸습니다. 국민은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못하면 책임을 져라는 뜻으로 가반을 밀어줬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노무현 노장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또 16년 전 그때와 같은 상황에 지금 마주쳤다는 겁니다. 또 그때처럼 미통당을 사람 취급하고 민주적으로 했다가는 또 당하고 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와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조중동과 언론 환경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런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김어준과 유시민이 있다는 겁니다. 또 최순실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은 5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빼고요. 어쨌든 이게 노무현과 문재인의 이 환경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시민은 정치 비평을 그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어준은 이미 민주진영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린민주당 지지자 150만 명에게만 줬습니다. 저도 아직 김어준이 웃을 때 역겹다는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같은 웃음인데도 우리 편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웃음이 저와 생각이 다르니까 그 웃음이 역겨움으로 바뀌니 참 세용지마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김어준은 진보진영의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평생 까방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없어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감정의 앙금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다스베다를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어준 뉴스공장은 챙겨봅니다. 다스베다와 뉴스공장에 틀린 점이 있죠. 뉴스공장은 자기 생각도 많지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스베다는 자기 편향되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보기 싫어서 당분간은 안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180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필자인 저는 이 17대 때 152석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까 쭉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 트라우마. 왜냐하면 노무현과 민주당은 독재를 못합니다. 항상 상대 야당과 교섭을 해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혼자서도 152석이니까 혼자서도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오늘 기사인데,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해찬도 저와 같은 152석의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가 바로 저와 민주당이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시민당을 별도의 교섭단체로 만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드냐 안 만드냐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동상이몽이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고, 저는 17대 때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섭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교섭 파트너가 미통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당 같은, 그러니까 우리 편, 뭐 최소한 건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 정당이 교섭단체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교섭단체와 교섭을 해서 이 독재라는 프레임도 벗어나고 법안도 다 통과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답이다. 180석으로 민주당 혼자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똑같았습니다. 152석도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냐? 선진화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4년 내내 민주당 혼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할 경우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독재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토착 외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도 정말 건전한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전두환이가, 독재자 전두환이가 국민이 두려워서 또는 속이기 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당을 하나 만들고 야당의 거두 김대중, 김영삼을 정치를 못하게 하고 위성 야당 1번, 2번을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했습니다. 말 그대로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전두환의 손에서 놀아났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지금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대 4년 내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그렇게 되면 독재라는 오명은 벗어나기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 해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보기가. 그래서 아무리 법상 문제가 없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속 제1야당을 패싱한다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1야당이 미통당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그러나 제1당 미통당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과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박근혜, 한나라당을 사람 취급해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유시민이 이번에 정말 작심하고 그랬죠. 박형준에게 당신을 정말 인간적으로 대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겠다고. 그 정도로 그쪽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유치원법, 유치원 3법, 공수처법, 선거법 모두 통과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조중동에서 아무리 민주당 위성정당이라고 그 당시에 공격을 했었습니다만 자유당이 저렇게 협력을 하니 나머지 정당끼리 해야지 하면서 국민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이번에 민주당 180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애초에 150석을 하고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등등 소수 정당들과 함께 21대 법안을 처리하다는 목적으로 시민당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민생당은 사라지고 정의당은 6석, 열린민주당은 3석으로 끝났습니다. 20석이 돼야지 그나마 교섭단체와 교섭이라도 해서 협상이라도 했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젠 아무도 없습니다. 교섭 파트너가 미통당, 발목잡기 당만 남았다는 겁니다. 필자의 원래 계획은 민주당과 시민당이 150석, 그 다음에 정의당이 20석, 그 다음에 열린당이 20석, 이렇게 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 4+1처럼 미통당을 왕따시키고 모든 법안을 처리하는 게 제 희망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정의당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미통당은 사람 집단이 아니니까요. 민주당이 전혀 다른 열린당과 정의당과 합법적으로 교섭단체와 교섭해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통당을 왕따시키고, 그러면 또 장애로 나가서 나돌아다니면 이렇게 4년을 허비하게 만들면 국민들과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미통당이 사라지고 건전한 야당,
건전한 여당이 양날개로 움직였을 때 그게 건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쪽 날개인 미통당은 이미 썩어서 문드러져서 거의 지금 한쪽 날개로만 날고 있다는 거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기사대로 시민당과 합당하지 말고 시민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서 미통당을 압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우리하고 교섭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당과 교섭해서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은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양당제로 가야 한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었나? 오늘까지만 김어준을 까겠습니다. 애초에 다당제로 가야 한다면서 시민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어준? 정의당한테 의석수 주고 민생당한테 의석수 주고 노색당하고 이래 소수정당 해갖고 하려고 만든 게 시민당 아닙니까? 김어준? 이제 와서 미통당과 미한당이 합치지 않으면 우리도 합치지 말고 4개 정당을 만들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어준? 급적당이 합치든 안 합치든 발목 잡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전한 야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전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명목상으로는 더불어시민당이 남의 당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아닙니다. 남의 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도 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20석씩 쪼개서 4개 정당을 만들자. 물론 미통당이 미친 짓 하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단순히 그냥 합당만 하지 않았는데 저기가 2개니까 우리는 3개를 만들자라는 것은 역풍만 넣었습니다. 역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당은 이미 존재하는 당이고 민주당이 당을 쪼개서 당을 만들면 그 비난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김어준은 미통당과 미한당이 합칠 거다. 그래서 우리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양당제로 가야 된다. 라는 게 오늘의 김어준의 멘트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립니다. 미통당이 합당을 하든 합당을 하지 않든 미통당을 한 1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민주당은 누군가와 교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섭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교섭 파트너를 저는 더불어시민당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열린민주당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로 만들어서 더불어시민당과 양쪽 날개를 펼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통당은 완전 패싱해야 됩니다. 그거 합치든 안 합치든 그걸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1대처럼 미통당을 밖으로 내돌게 하고 우리끼리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아량으로 안철수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미통당만 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어준과 저의 생각은 여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 시민당이 이왕 이렇게 독자정당으로 된 거 진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국정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국보법입니다. 민주당의 수고는 바로 이 국보법입니다. 근데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법이 또 바로 이 국보법입니다. 국보법을 건드는 그 순간 미통당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정책과 비전이 사라진 또다시 빨갱이냐 아니냐로 미통당은 부활하게 됩니다.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당이 싫어요. 이 말 한마디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미통당이 민주당이 여기에 말려든다. 그 순간 다 끝나는 겁니다. 개혁법안과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미통당은 계속 발목 잡기를 할 것이고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통당이 손발이 되어주는 언론 개혁부터 해야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서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기자, 그 기자에게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자라는 타이틀을 단 그 사람들에게만 한정지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댓글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여론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댓글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공신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자가 이런 글을 가짜뉴스를 쓸 경우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기사를 쓰고 매일 걸리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시민이 188원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시민은 상처를 받고 이제 정치 비평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노무현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쪽 사람이 원래 욕하니까 괜찮은데 정말 우리 우리 정당이 내가 만든 우리 정당이 나를 비난하고 정말 힘들고 좌절감을 느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편이 나를 공격할 때 정말 힘듭니다. 이번에 또 이럽니다. 우리 편이 유시민 너 때문에 200석을 얻을 수 있는데 네가 180석을 해갖고 200석은 못 얻었다 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저는 이미 180석을 예상했다고요. 아까 쭉 봤지 않습니까?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쭉 봤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도 생각 안 합니다. 지난날에 이 미통당의 발목 잡기 그리고 최순실로 인해서 국민들이 깨었습니다. 언론을 먼저 개혁해야지 개혁 법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을 개혁하지 않고 검찰 먼저 건드렸다가는 검찰과 언론과 미통당이 또 합작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시골대학 봉사상으로 대한민국 흔들었던 그 죄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무소 위조는 피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가 없는 사무소 위조는 벌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만원 아니면 훈방처리입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누가 있나요? 봉사상은 아시다시피 학교 나오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줄 거 없을 때 주는 게 봉사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봉사를 했습니다. 했다는 증거도 많고 증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위조했다고 아직까지 재판을 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겁니까? 그 죄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유시민을 사찰하고 공작했던 채널A와
한동훈 검사, 그리고 그 윗선까지 전부 선거 개입으로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공수처를 설치해서 불쌍한 장자연 사건을 다시 수사해서, 장자연 사건은 수사하지 못하지만 이거를 수사했던 그 수사 책임자는 수사할 수 있습니다. 왜 장자연 수사를 못했는지 그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공수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로 개정해서 독자적인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도 국민투표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교육감도 국민이 뽑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상권 분리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왜 사법부만 아직 국민이 못 뽑는 성역이 되었냐, 이겁니다. 국민이 뽑지 못하고 해임하지 못하니까 해임과 임명에 고난이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눈치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부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자기들 식구들은 다 봐주지 않습니까? 국민이 직접 뽑으면 국민 눈치를 볼 겁니다. 그러면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절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국민 눈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주기는 국민이니까요. 국민이 당연히 하인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국회의원 소환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이 뽑았으면 국민이 소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나 단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도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배신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그냥 이미지와 당 이름만으로 판단하고 뽑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옛날 왕조시대 때는 세자가 매일매일 왕조 수업을 받았습니다. 또 왕이 되어도 매일매일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이미지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뽑히는 국회의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뽑혀놓고 놀지 않고 일할 거 아닙니까? 왜냐? 일 안 하면은 국민들이 소환하니까요.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이명박근혜입니다. 이명박근혜. 극단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학법을 개정해서 사학 재벌의 발목을 잡아야 됩니다. 이유는 가족끼리 다 처먹는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이사장, 조교원 이런 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돈 넣고 막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가정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갑니까? 그리고 함께 나가야 될 것은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확대시켜야 됩니다. 국공립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계약해야 합니다. 옛날 의료보험, 공무원조합, 그리고 옛날 의료보험 그러니까 98년도에 의료보험이 이 3개 조합이 있었는데 공무원 조합과 지역 조합, 직장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쳤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거 합치면 됩니다.
공무원은 좀 돈을 더 많이 내고 있죠. 지금 군인도 그렇고 또 그 혜택이 또 더 많고요. 이걸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낸 것을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낸 만큼 더 많이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합쳐야 됩니다. 재벌 개혁도 해야 됩니다. 기업의 순환 출자가 정말 우리나라의 내관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2%가 98% 지배를 하고 대물림하는 이 재벌,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스티븐 잡스가 죽고 나서 애플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까?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줬습니다. 기업도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능력 없는 아들에게, 기업은 연상공 같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은 나라가 망하듯이 똑같습니다. 능력 없는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나라에 끼치는 손해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재앙입니다. 특히 이재용입니다. 저는 이재용이 지은 죄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손해 끼친 그 금액은 다 토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통당이 아무리 한다 해도 민주당 혼자서 모든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리해도 독재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논쟁이 되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노동 분야에 특히 비정규직 철폐, 이거는 찬반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 그 비난을 민주당이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복지 분야도 있습니다. 복지 분야도 지금 예를 들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70% 주냐 100% 주냐도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복지 분야에도 찬반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발목 잡던 법들과 민생 법안을 함께 추진하면 다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 함께라는 건 그 시민당이죠. 왜냐하면 미통당은 무조건 반대할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시민당과 합친다 해도 이 정도 법안 가지고는 지지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동 분야와 복지 분야에서만 그 분야에서는 미통당과 교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민당이 있다면 시민당과 교섭을 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보법이든 대통령 4년 중임제든 이런 개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바랄 게 있다면 저는 몸도 마음도 좀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의사는 정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진료를 보면 6개월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환자는 가까운 독일 가서 진료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도입해서 17개 광역시도에다가 성남에 있는 이 엄청난 규모의 2천억 규모의 의료원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2천억 규모의 의료원을 각 광역시도에다가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17개 정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국립의료원, 여기에다가 문재인 케어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케어가 뭔지 아시죠? 연간 100만 원 상한제.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나와도 1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만 그걸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만. 그리고 일반 개인은 지금처럼 그냥
이 현재의 병원과 일반 병원을 유지하는 채로 요것만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은 영국처럼 공무원이 되는 거고, 지금 일반 병원은 독일처럼 그냥 찾아가는, 급한 사람 찾아가는 그런 의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돈 없고 보험을 못 들어서 의료비로 집안이 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국립의료원을 믿고 한 달에 30만 원씩 내는 개인 의료보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